네,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를 2번 연속한 게 아니라 한 번 좀 건너뛰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징검다리 같이. 45대, 네네. 47대. 네네. 이렇게 한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글로벌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법적인 법적인 문제를 그렇게 해서 유죄 판정 받은 대통령이 또 처음입니다. 네네. 지금 유죄 판정 받은 그 사건은 그 성인 배우와 성관계를 해가지고선 돈을 지급했는데, 네. 뭐 성관계 가진 것 자체는 뭐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데, 준 돈이 회사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횡령하고 회계에 관련돼서 이제 그 유죄가 난 거죠. 네네. 그 외로 이제 그 선거에 그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이런 그 몇 가지 문제들이 수사 중에 있었다가 좀 멈췄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네. 그렇지만은 이런 중범죄 혐의자로서는 처음 대통령이 된 셈이고, 그 다음에 가장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은 가장 고령된 네네. 대통령으로 임기를 끝마치게 됩니다. 네네. 바이든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네. 끝난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고령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네네.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다. 역사상 제일 부자 대통령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민 교수님, 트럼프처럼 이슈를 몰고 다닐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심지어 공식 사진까지도 이슈가 되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즈음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네네.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노려보는 듯한 인상으로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러한 강하게 노려보는 듯한 인상으로 그 사진을 찍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2023년이죠. 2023년 8월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경찰에 출두해서 머그샷을 찍으셨어요. 그때 네네. 이제 2020년 대선을 개표하는데 조지아주의 어떤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 검찰에서 이제 그 사건을 다루게 돼서 조지아주 어떤 검찰에 출두하면서 머그샷을 찍었는데 네. 굉장히 불만에 찬 화가 난 표정으로 이제 전투적인 그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번에 취임식 사진을 굉장히 비슷한 표정으로 찍으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래서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의 공식 문구가 America is back이잖아요. 네네.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강한 미국이 돌아왔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취임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사진에 쓰는 게 아니라 이번 취임식에만 쓰이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네. 이 사진을 다른 분야라든지 다른 행사에서 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사진은 보다 온화하게 다른 네. 대통령처럼 웃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어디 갔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 교수님,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조금 전에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진에 나온 표정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섭기까지 한데 취임식 날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예, 먼저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미국은 양당제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계속 한 당은 민주당이, 한 당은 공화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으로 통과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정책을 하려면은 행정령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행정령으로 하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은 행정령도 다 바뀝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행정령 한 100개를 서명했는데 그 바이든 때 행정령을 취소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행정령을 추가시키고, 네네. 그래가지고선 뭐 1호는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남쪽 국경 비상 상태를 선언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다.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은 저 종교 그 개신교파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선 그쪽을 위해서 뭐 젠더는 남녀 두 개밖에 더 없다. 네네. 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뭐 어떤 뭐 소수 성인자들에 대한 뭐 어떤 정의는 없애버린다. 네네. 이런 것도 비교적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수민족 그 성소수자의 어떤 특혜들. 여성들의 특혜들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요거 상당 부분은 이제 그 행정령으로 이미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IRA를 철회시킨다. 요거는 법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요것도 조기로 진행할 거로 보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석유 생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도 상당히 빨리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네네. 드디어 어쨌든 트럼프 2.0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취임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내일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겠네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취임식 전에 끝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취임만 하고 24시간 내에 끝나겠다 했는데 그거는 지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 입장을 좀 번복해서 6개월 내에 네네.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네네. 이제 전쟁 교전 상태를 멈춰라. 네. 그래서 이제 출구를 모색해라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출구를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작년 여름에 공격을 해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토를 뺏긴 상황에서 이제 그 협상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현재 국경선을 인정하면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입지가 악화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유의할 가능성이 높고 영토도 우크라이나 영토도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걸 인정하는 방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의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 세력들을 거의 괴멸시켜놨어요. 그러고서 이 전쟁을 하마스와의 어떤 그 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은 어쨌든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는 끝내지 못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급격한 상황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전쟁이 예상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출구를 모색해서 이제 상황이 정리돼 간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정책의 성과로 작동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와중에 오히려 러시아는 이란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제 푸틴이 트럼프를 압박하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압박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러시아의 그 필요성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지금 이제 군인 필요하고 그게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금 군인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이제 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전쟁하는 셈인데 그거에 트럼프를 꼭 압박한다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란은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거기에 트럼프가 거의 일방적으로 그 미국하고 이란에 있었던 그 핵 그 딜을
파기시켰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푸틴이 지금 쓰는 전략은 트럼프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유럽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더 이상 그렇게 여기에 많이 도와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푸틴이 이런 그 협력체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유럽의 문제가 되는 거지 미국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 조금 관심을 돌려보면 유럽에서는 머스크 쇼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머스크가 유럽의 극우 정당들을 지지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잘한다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머스크의 X를 유럽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경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머스크의 영향력을 견제를 하는 거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서서 어떤 그 영국이라든지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아니면 그 여타 국가들에 있어서 극우 정당을 옹호하는 그런 반응을 해가지고 유럽 그 국가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든 그러한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스크가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규제를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유럽 국가들의 어떤 머스크 길들이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이제 머스크가 보다 더 앞으로도 어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 부분에 호응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유럽 내 나토 회원국, 나토 동맹들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어떤 극우 성향의 어떤 그런 정치 성향을 좀 따라오고 그래서 미국의 그 리더십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을 할 수 있고 이 머스크의 역할에 만족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는 네.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이 그 트럼프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통화였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고요. 네네. 그냥 중국 측에서 정부 측에서 발표한 것은 뭐 무역, 그다음에 페네탈 마약, 그리고 틱톡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견 있다기보다는 뭐 그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협력의 가능성을 얘기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 초대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시진핑이 안 간다고 얘기했고 오히려 특사를 보내 그렇게 됐는데요. 그 틱톡을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틱톡 회장은 오히려 또 취임식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표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바로 취임식에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일기를 본다면은 중국에 대한 제재는 한 3년 차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네. 오히려 1년, 2년 차에는 이렇게 중국을 위협하면서 뭐 끝에 가서는 중국이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그 미국의 농산품을 사게 하는 그런 어떤 딜 그리고 중국 내에 그 트럼프 가족 회사들의 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딜 이런 것을 한 1, 2년 동안 계속 받아냈다가 3년 차 정도서부터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런 관세 위협을 시작하기 전에 좀 어떤 딜을 만들려고 지금 좀 탐사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양 교수님 이제는 다시 또 우리나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이 있는데 네네.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 일반 관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때리겠다.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관세를 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네네. 우리의 지금 그 원래 지난 한 20년 동안은 중국이 제일 큰 무역 파트너였는데 네네. 중국이 요즘 좀 경기 침체 들어가면서 미국의 비중이 더 높아져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미국의 비중하고 중국의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면은 그러면은 그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왜 이렇게 미국이 제조업을 보호하고 싶으냐? 미국 제조업이 그만큼 수축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중국에 관세 때렸어도 계속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대미 수입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때린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국 상품들이 제3시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제3시장에서 이 중국 상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피해는 이 제3시장에서 오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네. 트럼프 2기 시대 험난할 것 같지만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 잘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